따곡 공동체인데요. 그 따곡이라는 말은 현재 경기도 도지사인 남경필 도지사의 그 정책 브랜드 네임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따뜻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따곡이고 공동체는 뭐 며칠 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걸 봤는데 정치, 경제, 사회 전형인사들 550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질문했는데 42%가 일자리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놀랍게 다가온 게 두 번째가 18.8%였는데 그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마을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정책 그런 유행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요소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미 경제 성장이 정체 상태 3% 넘기는 것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가 고도화된 거죠. 도시화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3%, 4% 넘기는 경제 성장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 재정에 의지하는 것이 이미 힘들어진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필요한 수요를 시장에서 얻자고 하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시장에서 제공하는 그 필요제를 얻기에는 내가 가진 게 부족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섹터와 2섹터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게 하게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재정 수요가 대기 필요한데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또는 협동조합에 지원을 하니까 열만 지원해도 같은 효과가 나더라. 사실 그런 거죠. 나쁘게 말하면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전통적인 책임과 업무를 공동체에 떠넘겼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비판 형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문제가 또는 사회적 경제 문제가 이미 어떤 그 사회적 그 필연이 되어버렸다. 이게 유행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쟁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동체인가,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따곡이라는 참 이상한 이름으로 왜 통합을 말하는가?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복지, 융합, 교육, 환경, 기타 등등.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거버넌스인가? 행정이 너네가 하면 되지. 아니면 민간 제3세계에 맡기면 되지. 왜 굳이 거버넌스인가? 그리고 거버넌스는 또 무엇인가?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거버넌스를 할 때 반드시 민간 영역이 있는데 3섹터 또는 4섹터가 있는데 그 민간들은 누구인가? 어느 한 단체를 파트너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민민연대가 필요한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거죠. 거버넌스의 한쪽 파트너는 누구인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참 오래된 주제인데요. 반주도. 우리 보통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는 사실 반주도죠.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 같은 행정 선도적인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 주도 또는 주민 참여, 주민 자발적 참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그 문서나 어느 내용을 봐도 관주도로 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민도 주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주민 주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민 참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민 참여인지 아니면 주민 동원인지 그런 것들이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아까 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가로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도 마을기업가로 사회적 기업가로 협동조합가로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만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에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동체 관련 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18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11개의 실직에서 나타났어요.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듭니까? 이런 것들이 따북 공동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좀 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따북 공동체는 양경필 도지사 공약인데요. 처음 공약 내용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요새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니까 마을 공동체를 한번 지원해보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공약팀에서요. 그래서 마을 공간을 2,000개를 만들고 일자리를 퍼실리테이터 3명씩 해서 일자리를 18,000개 만들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14년 7월 달에 도민 대토론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2시간 동안 아주 시체말로 묵사발 되게 아주 떼졌습니다. 신랄한 비판을 2시간 동안 받았어요. 주요 내용은 당신이 공동체를 아냐. 공간을 제공해주면 공동체가 되냐. 공간 만들어주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냐. 이런 비판이 아주 2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네, 2시간 동안 주의 들으시고 마무리 말씀을 나는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철학만 맞다면 그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중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요거를 맡은 지 이틀 만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7월 19일 날 왔는데 제 생각에는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미 대충 다 바둑처럼 놔지고 자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쉬면서 논문이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너 따복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들이요. 저는 처음에 따봉인 줄 알았어요. 따봉. 야, 제가 공무원 생활 20년 했지만 따봉이라는 정책은 처음 들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마을도 모르고 사실 제가 마을 출신이지만 마을이라는 게 행정 정책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적 경제도 모르고 거기다가 또 앞에 따복자가 없으니까 참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조직도 안 주어졌어요.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저 보자마자 그냥 따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지원도 없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을 갔는데 2시간 동안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데 그래도 저는 마지막 그 희망을 본 게 지사께서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러면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라는 정리가 저기에는 좀 여지가 있겠다. 해볼 만한 여지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요. 그때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 들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겸용분이죠. 지사님이 이제 인수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을 이렇게 막 해도 되죠? 예. 제가 여담이지만요. 이 일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마을 리더들, 사회적 기업가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들은 칭찬이 있는데요. 저보고 멋지대요. 뭐가 멋지냐 그러니까 당신은 공무원 같지 않아도 참 멋지대요. 훌륭하대요. 그리고 일단 칭찬이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한 3초 지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공무원을 10년을 하고 살았는데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이니까 칭찬을 받는 게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편으로 느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된 평가라고 보는데, 근데 그분들이 당신은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참 너무 멋지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보통 그 여기 계신 뭐 교수님들이나 우리 또 김태진 사장님 계신데 뭐 기업인 같지 않은 기업인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수 같지 않은 교수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막 칭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상당히 충격이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민간 탐방단이 꾸려져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시, 뭐 서울의 마을센터, 뭐 사회적 경제센터, 뭐 인생인문적센터, 청년센터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북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렇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요. 한번 다 봤습니다. 공동체가 뭔지, 사회적 경제가 뭔지.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기사님이 딱 던져놨지만 모양은 안 그려졌잖아요. 철학과 같이만 줬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랬으니까 한번 돌아다녀봤죠.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경기도로 돌았습니다. 경기도 4개 권역을 돌면서 한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간이 잡혀서, 사실 저는 간이 안 잡혔고요. 그때 이제 인수위를 두신 분들은 간이 잡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 잡힌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민간 TF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공부한 걸 가지고 경기도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31명이 모였는데요. 그때 공무원은 2명이었고 29분이 민간인이었어요.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그때 이제 마을 영역에서 대표 선수들, 그 다음에 사회적 경기 영역에서 이렇게 해서 도의원도 거기서 한 명이 모여서 이분들이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녔어요. 설명회가 아니라 대화마다. 그래서 행정시군청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 좀 모아주십시오. 대신 정책 결정자와 주민들이 다 모이게 해줍시다. 정책 결정자는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고위공무원,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는 의원님들, 지방 의원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이렇게 해주기 좋은데 시군청마다 참 다르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이 온 데는 대화가 참 잘 됐습니다. 공동체가 뭔지 알고 사회적 경제가 뭔지 알고,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참 고맙다.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니 그런 반응이었고, 주로 이제 그 소위 관변대처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말이 많았어요.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는 그거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한테 돈 주면 되지 뭘 새로 해, 못 쓰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주민마다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사실은 그때도 방향을 못 정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궁금해서, 답답하고 궁금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을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마을 공동체가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단독으로 저희 직원들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보통 2~3시간 걸리더라고요. 현장이 가는데, 보통 현장 하면 우리가 자연환경도 많이 걸고 또 행정공무원을 많이 보는데 그 안에 사실은 주민들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보통 그분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한 2~3시간 걸리더라고요. 수첩에 계속 다 적었는데 이 말을 시켜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보통 공동체 마을 활동을 하신 분들을 짧게는 5년, 뭐 10년, 15년씩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희노애가 인생에 담겨있는 거예요. 삶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 즐겁게 막 말씀하시다가 웃다가 갑자기 막 복받쳐가지고 막 우시다가 다시 눈물 감고 말씀하시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리더 활동을 하시면서 겪었던 그 삶의 그 히스토리가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치시 나가요. 2시간 동안 풀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60군데 정도를 다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구나.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10월 달에 그 지사님께 보고를 하는데 따복 공동체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공약은 따복 마을이었어요. 근데 마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경제는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 그런 그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작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면 공동체로 하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마을과 사회적 경제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자. 그래서 따복 공동체를 했고요. 이렇게 앞부분에는 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띄워놓고 PPT로 보고를 했는데요. 띄워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렇게 한 7국장님들 해서 지사님까지 이런 형태로 딱 모여 계셨는데 갑자기 조용하죠. 그 시간이 한 20~30초 됐던 것 같은데 이걸 지사님 한참 보시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현장 중심을 하겠다. 인간 중심을 하겠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성과주의 하지 않겠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따복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철학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성공적이라면 이게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버넌스 방식 또는 그 민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요. 민간 파트너가 사회적 경제 영역은 그래도 뚜렷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마을기업협의회, 뭐 경기도 사회기업협의회, 또 협동조합협의회, 또 이걸 묶어놓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연대회에 또 이거를 또 실어서 반대쪽으로 나와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 게 마을기업 하면은요 행자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요. 협동조합은 또 기재부에서 하고요. 자활기업은 또 복지부에서 하고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행정의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요 민간 영역에서도 협의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협의라는 건 사실 이익집단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익집단인데 이상하게 정부부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마을기업에는 수많은 업종이 있어요. 된장을 한 거는 장업체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무슨 콩 가지고 두유를 만드는 업체도 있고 또 이렇게 공산품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게 저분들이 저렇게 다양한 업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어떤 주장을 하지?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파트너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그런데 사회적 기업 내용은 그래도 하나씩 실체가 있는데, 마을 공동체 쪽은요, 없어요. 그럼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대표 선수들인 줄 알고, 그분들하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저희가 행정은 사실은 정책이 정해지는 일사분란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 파트너를 정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정책이 이제 이런 통합적인 정책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TF 31번의 TF팀에서 민간 영역이랑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판을 깔아주겠다고 하니까 민간 TF에 참여하신 분들도 약간 불만이지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이었겠죠. 완전히 이거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도 좀 엄청나게 깨졌어요. 제가 양쪽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 통합이냐, 마을하고 사회적 경제가 왜 같냐. 마을 분들은 마을 공동체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비즈니스 영역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순수한 그런 공동체 활동에, 마을 활동에 돈 문제를 결부시키냐. 양아치도 집단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하고 공동체가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기업이니까 생산해서 시장에 팔면 되지? 뭐 이런 것이고요. 정말 아사리판이 났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그 공격을 다 받아내니까 나중에는 제가 불쌍했는지 한번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급하게 마을과 사회적 경제 영역이 모여서 연대를 했어요. 일종의 이제 민민 연대가 된 거죠. 비로소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따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행정이 직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안주로죠.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재단, 그러니까 소위 공기업이죠.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아서 주는 방법이 있다. 근데 둘 다 사실은 안 되더라. 문제가 많더라.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이라서 안 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무 끝나고 6시 이후에 보통 8시나 9시에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공무원 나오라고 안 가잖아요.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안 가거든요.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달라고 그러면 두 번은 가지만 세 번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좀 대화가 될만 하면 다음날 가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 설득을 했는데 써먹을만 하니까 이게 엉뚱하게 와가지고 또 그게 뭔 소리예요?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무원 조직 특성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공무원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걸 뭐 무한봉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 특성은 안 되겠다. 근데 공공기관은 어떠냐? 공공기관은 거의 비슷하더라, 형태가. 그리고 일단 전문가가 이게 안정적인 직장이 되니까 그 영속성은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관료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러면 민간 위탁 방식인데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본 거는요. 민간 위탁의 수탁자를 누구로 할 거냐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민 연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제 이실 같은 게 있고요, 와인 분야도 있고요, 또 뭐 이쪽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서로 욕심을 내더라고요. 우리가 하니까.
근데 가만히 그 구조를 보니까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 참여해서 합심해야만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그 정책이 나오는데 한쪽 분야를 주니까 다른 분야는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비토 세력이 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한쪽에서 맡으니까 계속 주시하게 보는 거예요. 잘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 비판을 해요. 그리고 3년을 기다립니다. 일착기간 3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민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민민연대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줘도 오히려 손해가 나겠다. 그런 사실 판단이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본 데는 문제는 뭐냐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빠르고 잘 되는데 지속 가능성 문제예요. 거기에 시장님이 전혀 다른 시장님이 4년 후에 취임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책 결정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도의 공무원에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물론 이제 따북공동체위원회라고 해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버넌스 의사결정 기구를. 근데 저희가 거버넌스가 1년에 많이 모여봐야 두세 번 모이는 그런 위원회의 거버넌스 조직까지는 사실 거버넌스를 할 수 없겠다. 실질적으로 이 의사결정 전에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이 조직이 민간 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거버넌스일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 차관을 줘서 민간 위탁을 줘되 누가 맡을 것인가 사실은 핵심을 줬어요. 이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뀌더라도 설령 지사가 바뀌더라도 전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민간 영역을 강화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민민연대를 이제 추진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통합을 해냈습니다. 연대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사회적 경제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과 사회적 경제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는 따북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그런 49명의 조직과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는 한 5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사단법인에 위탁을 주면 사단법인에서는 사람을 뽑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자율권을 가져갑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게 마을과 사회적 경제라는 그런 민민연대 조직이 아직은 사람은 모여있지만 실제로 그 조직을 자립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무국 조직 그리고 그 사무국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이런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게 사단법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금 총회 의견을 남겨놓고 싶다. 이게 이제 공동체가 시작된 이제 고향입니다. 여기 호미마을을 갖고 가시는 분이 조한나 이사장님 지금 와 계십니다. 조한나 이사장님이 거기 따북 엄마라고 지칭이 됩니다. 이 따북이 시작된 곳입니다. 남경필 본사의 지역구이자 거기서 공동체 활동을 오랫동안 하죠. 여기는 아파트인데요. 이 우리 들꽃만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갖고 나가는 곳인데요. 이게 아파트에 가장 많은 꽃이 있다고 해서 이제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요.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미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이미 뭐 3% 정도 해서 이렇게 고착이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저희가 청년 공동체를 지금 청년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는데 청년들 느끼는 9.2%가 아니라 뭐 50%, 아니면 뭐 취업 준비, 또 대학교에서 뭐 4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10년씩 졸업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학생들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50%가 많고, 또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이런 걸 따지면 정말 청년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정부에서 볼 때 이제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이 셀에서 나온 건데요. 2000년하고 2010년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 2000개의 기업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다 포함되겠죠. 10년 성적표를 봤는데 매출 규모는 2배가 됐죠. 부채 비율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좋아졌죠. 1인당 매출액도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건실해진 거죠. 10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고용인은 한번 보십시오. 거의 늘지 않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입니다. 대기업 약 7.5%, 중견기업 7.5%. 나머지 85%는요. 어떻게 할 거냐. 분명 창의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고 첨단 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서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85%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이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유럽에서는 3섹터라고 우리는 시민을 3섹터라고 본다면 4섹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이런 것들이요 이미 그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 사회적 비용들인데 이거를 그냥 놔둘 거냐. 이런 문제들에서 생기는 소상공인 등록상권 문제, 또 과거 열풍을 불었던 뉴타운의 사례들. 우리가 뉴타운 사례들을 보면 경기도에서 뉴타운이 많이 시도가 됐었는데요. 서울하고 거기 보면 재정착률이 20% 전후였어요. 나머지 80%는 쫓겨났어요. 저도 신림동에서 살아봤지만 봉천동 신림동을 지나가면 격세지감이죠. 너무 좋아졌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거는 그 안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고, 그게 무허가든 지저분하고 더럽든 무허가 가게든 거기서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 80%가 그냥 고스란히 다른 데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것 똑같은 삶의 터전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놓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마자 바로 뉴타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도시재생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도 똑같이 하드웨어 방식으로 통과 공사 방식으로 진행되자. 주민들 공동체는 보지 않고 거기에 도로를 넓혀주고 주차장을 놔주고 또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한 개의 그 가정들은 다시 또 밀려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 재산, 지역 재생, 지역 개발이 됐을 때 해답이 있겠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개혁 이런 것들은요, 제가 한 60군데, 지금은 뭐 100군데 넘게 다녀봤는데요. 저는 우리가 보통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 가면은 저는 현장 지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보통 영어로 하면 러닝 바이 듀잉인데요.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서 그 마을에 맞는 그런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 지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현장 지성 안에는 집단 지성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마을 사람들은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는 시장 영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마다 특성에 맞게 맞는 그 최적은 아니지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발전 방향, 과정도 다 다르고.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였는데요. 간단히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는 참새방앗간이라는 곳인데요. 시흥에 있고요. 여기는 한 40평 되는 공간에 출발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40평 되는 공간에 이게 마을 아파트에 보면은 주민 공인시설이라고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돼 있죠. 그런 학원이나 이런 거 임대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민들 적고 또 맞벌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나가니까 이게 창고처럼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 회의를 하게 되죠. 마을 회의를 하게 돼서 우리 마을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다가 여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아이를 맡을 곳이 없다는 저는 착안을 해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공동으로 마을에서 그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약 한 2천만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이게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2천만 원 돈이라는 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모인 마을 주민들한테 자 50만 원 내봅시다 이러면 뒤로 이제 다 빠지게 되고 이게 공동체가 아직은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원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동원한 게 이제 시흥시도 찾아가고 경기도도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자금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있는 게 작은 도서관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상을 놓고 책 읽는 공간을 하면 이게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벽에는 이렇게 두 글자가 붙잖아요. 정음수.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잖아요. 어른들이 안 가잖아요. 숨이 막히고. 그리고 어른들은 자기 아이들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숨 막혀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서 야 도서관이 왜 책상이 있어야 돼? 왜 그 세멘트 바닥이 해야 되냐? 온돌 바닥이 아니 저기 대리석 바닥이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 책상을 치워버리고 온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책꽂이를 놓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기타를 치든 뭐 씨름을 하든 뛰어놀든 엎어져서 책을 보든 게임을 하든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 책을 보면서 아이들끼리 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숙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은 미가지 창문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아이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을 회의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있거든요. 40평 공간 이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건 뭐냐면요. 두 번째 문제가 공간을 확보했는데 두 번째는 운영관리비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 관리도 해주고 해줘야 할 그 관리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이 마을 리더들이 그때부터 행정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2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운영 관리비가 많이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관리자가 하나 필요하니까 인건비로 또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필요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개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게 확장성이 없습니다.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예산을 잘라버립니다. 아니면 줄이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을이 스스로 자립 지속하거나 할 건가. 이게 핵심인데 이 마을은 참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인데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자로 참여합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지만 아파트 관리소장 참 뭐 하시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노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뭐 바쁘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파트 관리소장 여기 참여하면서 일단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관리소 직원 또 경비원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 멸시 이런 것들은 사근이 사라집니다. 왜냐? 우리 이웃이라는 게 같이 활동을 통해서 체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실 입대의 대표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재정학부에서 너무 시간이 길죠. 좀 끊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잡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잡수입. 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운영비 일부를 냅니다. 그러니까 동대표가 참여하고 관리소장이 참여하니까 이 공간 활용 문제도 동대표가 결정을 주로 하거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어떤 동대표는 허락을 해줬다가 어떤 동대표는 그거 방해를 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마을 공동체로만 지속 가능한 모델이고 여기는 돈이 더 이상 주지 않고 본인대로 주변에서 굉장히 불화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서도 놀러 옵니다. 주말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요 이 작은 공간 하나가 어떻게 많은 걸 겪으냐면 둘째 낳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아파트 이사 옵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전세로 이사 와줄 사람들이 사서 들어옵니다. 점주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점주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연대의식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하려고 하는 사람. 일단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다는 거죠. 육아 문제.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전업주부들도요, 여기 나오니까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 아이가 집에 있으면 치마꼭 잡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 아이가 정상인지.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노는 걸 잘 못 봤으니까. 근데 여기 데리고 나오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지고, 또 아이들 노는 거 보니까 정상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업주부들한테도 이 육아 문제가 굉장히 편해지니까, 국가에서 무슨 뭐 반지 안 줘도 둘째, 셋째를 낳더란 말이죠. 여기는요, 아파트 공간이 아닌데, 동네에 작은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나갑니다. 저희가 절대 공간을 사주진 않습니다. 지금 2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공간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어떻게든.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전통시장인데요. 상인이 사무실 있잖아요. 1년에 회의 몇 번 안 한다고. 거기에 또 결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돈나 이 돈가스 집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마돈나는 가수 마돈나가 아니라 마을을 바꿔 나가는 돈가스 나눔터에서 마돈나. 그래서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머리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름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스스로 자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사회적격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수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KT 야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KT 야구장에 이 돈가스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농촌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혁신학교로 마을 주민들이 바꿔나가면서 양평인데요. 한 97가구 정도 되는 70대 이상 모인 마을이 40, 50대 도시민들이 100가구 넘게 이주해왔어요. 학교 하나를 바꿔주니까. 그런데 거기가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40, 50대 그 이사 오신 분들에는 현직 교사도 많고 사업가도 많고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 우리나라 그 경제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이런 창의교육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0대 노인분들과 40, 50대 도시민들의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 충돌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귀농 귀촌이 귀농까지는 아니지만 귀촌은 확실히 이루어졌잖아요. 귀농 귀촌 정책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귀농 귀촌이 안 이루어지는지 엉뚱한데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축제마을 이제 넘어가요. 통합적 접근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낄 거예요. 옛날에 공장 하나 낼 때 이렇게 됐죠. 도장이 200 몇 개가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공급적이지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행정에서 빨대기 역할을 해준다면 주민들은 너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한국공동체. 그 다음에 그 성과주의를 만약에 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나누기 4를 해야 됩니다. 임기가 4년이니까. 그러면 1년에 1,500개잖아요. 그죠? 나누기 32를 해야 돼요. 30인데 시군이니까. 시군에 맡겨줘야 되잖아요. 100만 시군도 있고 7만도 시군이 있으니까 비율에 따라서 수원시는 몇 개. 이렇게 해서 시군 담당자를 돌려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군별로 할당이 내려가죠. 그럼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통리반장 부릅니다. 그죠? 통장, 읍면 사무소에 읍면 동장 부르겠죠, 먼저. 읍면 동장을 불러요. 그럼 또 나눠요. 읍면 동장 어떻게 합니까? 통리반장 부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한 5개 정도 맡았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모으겠죠. 통리반장님들을 맡겨요. 그러면 통리반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1,000만원짜리냐, 1억짜리냐, 10억짜리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달라집니다. 1,000만원짜리면 읍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야, 이거 좀 써줘. 이렇게 줍니다. 그럼 공무원이 써주겠죠? 만약에 이게 10억짜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죠? 도저히 누가 못 걸립니다.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는데, 이게 사실 10억짜리 설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무엇인가 건물을 짓지 않으면 10억이 안 나와요. 그죠? 창고를 짓든, 여관을 짓든, 체험장을 짓든 뭘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6차 산업 한다고 뭐 체험마을 만든다고 저온 저장고 만든다고 이걸 지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보면은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10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인하라고 하니까 사인했어요. 그죠? 위에서 볼 때는 주민 참여지만 내려가서 보면 주민 동원이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어요. 사인 안 하면 왕따 되니까, 동네에서. 너 때문에 10억 못 받았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나중에 10억이 내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나한테 별 관계가 없어요. 그죠? 몇 사람만 이득을 보고 자기는 바쁠 때 일당으로 가요.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공동체가 잘 돌아가던 마을 공동체가,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립니다.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요. 돈이 들어가서 오히려 갈등가 돼요. 이 성과주의가 관주들을 만들고 행정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예산이
다 그렇게 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저온 저장고에 농작물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에 이거를 비싼 값을 내고 팔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트랙터가 시원하게 자고 있더라. 자, 이거는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저희가 센터장부터 해서 이렇게 49명의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거버넌스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이 저희하고요, 이 거버넌스하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래야 돼, 이래 서로 네가 갑질하고 있어, 우리 공무원들은 저 사람들이 갑인 것 같아, 우리는 을도 아니고 병인 것 같아, 이러고 있고 서로서 그러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저는 거버넌스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하나 만든다고 거버넌스요? 그건 천만의 말씀. 거버넌스 집행기구가 있지 않으면 그건 절대 거버넌스 아닙니다. 거버넌스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기존의 방식대로 기능별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행정은 기획하고 예산을 형성하고, 민간 조직은 집행하고, 나중에 행정이 평가하고, 이게 공공기관 산하기관 방식입니다. 이건 명확히 나중에 보면요, 갑을입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지면요, 형식적으로는 갑을, 실질적으로는 갑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네 하면서 뒤로는 다 가는 거죠. 이거는 절대 거버넌스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획부터 집행평가까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엄청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민간에서 저런 분들은 왜 간섭해? 너네 돈 줬으면 그냥 우리 자유끼리 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여러분 자유끼리 하려면 여러분 돈 가지고 하십시오. 이거 이제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거버넌스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협의회입니다. 칸막이를 없애야 되잖아요. 이게 행정이 각 분야별로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주민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시민 전문가도. 아까 그 사례에서 컨설팅을 받는데요. 마을기업 대표자들 와서 마을기업 하시면 안 돼요.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6개월을 고민하다가 저한테 나중에 토론을 하더라고요. 기재부의 협동조합 담당 과장님한테 1시간 동안 전화하고 방향을 정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그래요. 제발 그냥 공부 좀 하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든 시민 전문가든 민간 전문가든 자기 분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거지 그 한 분야만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막 각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뭐가 좋은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아, 이거 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협의가 필요한데, 다행히 경기도는 도지사께서 스스로 내가 위원장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점 나라 이게 한마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에 과제라고 생각되는 이런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요. 과연 행복한 삶의 터전이란 무엇일까? 행복한 삶의 터전의 지표가 있는가? 성과지표가 있는가?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SK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삶의 터전이란 무엇일까 봐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 살게 할까? 어떻게 청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까지 안 가더라도 역할을 만들고, 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삶을 개척하게 할까? 그 다음에 공동체 기반의 지역 재산, 지역 개발, 지역 발전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는 골목 상권을 대기업 또는 대자본 유통망에 장악된, 하다못해 김밥집까지 체인점으로 장악된 골목 상권을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지금 아파트 전체를 아예 입주할 단계부터 공동체형 아파트를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도시하고 동탄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공동체 기반인 협동조합이더라. 그래서 지금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경기도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주식회사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고 이 공공 플랫폼을 이용권 협업을 통해서 경기국 협동조합에서 이용하게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만간 그 형태가 나올 건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하면 꿈이지만 함께하면 현실이 된다. 그게 사법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자 철학이고 우리 미래에 살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